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세의 계산 구조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법인세, 재무회계에서 결산된 그 당기 순이익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요, 이 계산 구조를 보시게 되면,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뭐는 더해주고, 입금 산입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은 빼주면 뭐라고 불러요? 그 명칭을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부르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법인세 그 소득 과세 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었어요? 5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르면 몇 번을 얘기해도 이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아까는 간단하게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한두 가지였어요? 비용이 한두 가지였어요? 그럼 그 끝에 있는 결과값인 당기순이익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입금이 한두 개겠어요? 송금이 한두 개겠어요? 그 결과값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법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계산 구조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부터 배워야겠어요? 입금에서 송금을 빼고 각 사업연도 소득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틀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거 보기 전에 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 갖고 해야 되려나? 자, 화면을 보시죠. 그 법인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는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지금 기업회계에 의해서, 재무회계에 의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나오죠. 앞으로 이 당기순이익은 용어로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무회계에서는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르기로 지금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알아들어야 되고 각 사업연도 소득 얘기가 나오면 큰 걸로 봤을 때 수익에서 비용 빼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에서 송금 빼면 뭐라고 부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른다. 큰 덩어리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비교를 해봐요. 지금 우리가 법인세법에 맞추어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일단 기업회계에서 지금 재무제표가 먼저 완성이 돼야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정할 거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결산서가 완성이 되어야지 법인세법에 세법을 적용시켜서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걸 세무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결산서가 완성이 안 되면 세무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부르는 이 수익과 조금 전에 법인세법에서 부르는 이 입금, 이건 세법 기준이죠. 재무회계와 여기 세무회계의 수익과 입금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재무회계하고 물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썼어. 근데 여기 세무회계에서는 여기 입금 여기 수익 아닌데 그렇게 써 있고 세법 기준에서 이건 입금인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거 입금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세금과 공과 과태료 낸 거 있었죠. 재무회계에서는 그게 비용이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그게 비용이라고 송금을 인정해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 비용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모든 게 다 차이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차이 나는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게 뭐다? 세무 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세무 조정은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기업회계 기준이 되겠어요? 우리 법인세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법인세 내야 되기 때문에 세법 기준으로 얘네들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업회계 기준 수익만 봤을 때요. 수익하고 입금 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입금에다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입금에서 불산입 마이너스 해야 될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요거를 거쳐서 요게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러면 입금이 세법에 맞게끔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도요. 비용도 재무회계에서 비용에서 뭘 거쳐서 여기 송금에 플러스 되는 게 있을 것이고 송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을 조정해서 거쳐갖고 송금이 확정되게끔 조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입금도 조정이 됐죠. 송금도 조정이 됐죠. 그러면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뭐가 계산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조정하면 뒤따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손 조정 안 해요. 실무적인 방법에서는 여기 그 기업회계 기준에서 결산이 돼서 나온 이 금액 있죠.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바로 뭘 조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다이렉트로 조정을 합니다. 이거 중간에 이거 한다 안 한다. 중간에서 수익하고 입금하고 비용하고 송금하고 맞대응해서 조정하지 않아요. 그냥 뭐부터 시작한다?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부터 세무 조정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 재무제표들 손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뭐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기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거 개념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거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계산할 때 머릿속에서 미친듯이 빙빙 돌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무회계로 해서 결산이 완료되려고 하면 결산 보고 기준일이 12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언제쯤 마감이 된다 그랬어요? 한 달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달 걸렸으면 1월 31일 날 재무제표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법인세법에 맞게끔 얘네들을 갖다가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결산세상 당기 순이익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또 세법 기준으로 하다 보면 당기 순이익에 더해줘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당기 순이익에서 빼줘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당기 순이익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기 순이익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있긴 하겠지만 그 결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는 벌써 완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걔는 절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걔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밑에 있는 자료들 있죠. 걔네들을 갖다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요 위에 있는 과정이에요. 자 봐요. 우리 법인세법상 여기 결산서 세무조정할 때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얘부터 시작한다고요. 이해가 됐죠? 근데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한번 금액으로 따져볼까? 여기 만이라는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입금에다가 법인세법으로 기준을 봤을 때 입금으로 선입돼야 되는 거. 입금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에다가 수익을 더해주면 당기순이익은 원래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100이라는 게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오케이? 지금 송금불산이면 빼고요. 송금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송금선이 결산서상은 손댈 수가 없는데 비용으로서 송금으로서 빼줘야 되는 금액이 생겼대요. 그러면 얼마가 생겼느냐? 200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200. 그러면 차가감해서 나온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9,9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세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부르는 명칭이 뭐예요?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돼 있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입금에서 송금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야? 기부금이라는 거 이게 생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세 계산할 때 이 법인세 계산식을 갖다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소한
산출세액까지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꼭 뭐하고 같으냐면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하고 똑같아요. 이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놓고 있지 않으면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 용어들 여기서 뭐 비과세 소득이 나오고 2월 결손금이 나오고 그러는데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계산 구조를 모르니까 이게 반영이 되나? 영향을 주나?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외워놓으면 금방 알겠죠?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차가감 소득 금액까지만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제일 포커스는 여기서 얘예요. 포커스는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요걸 갖다가 구분하는 거, 또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요거 예를 하나 좀 들어드려야 되겠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없네. 아니야, 이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제일 확실한 것부터 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지금 7,000원이 계산이 됐대요. 그럼 이거는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확정된 거죠. 얘 손댈 수 있다 그랬어요? 손댈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자, 여기서 그러면 법인세 등 3,000원이 계산된 거는 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세금 낼 때 이거 내면 안 되겠네요. 왜? 계산된 금액 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거니까. 우리는 세금 낼 때는 뭐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돼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법인세 등은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비용인데 이 비용을 법인세법에 의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비용에서 빼버려야겠네. 비용에서 3,000원을 빼버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증가해요? 다시 10,000원으로 되겠죠. 근데 얘는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얘가 법인세라고 하는 비용 3,000원을 세무조정하면서 빼버리면 여기 그 법인세법에서 입금으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증가해요? 3,000원이 증가하겠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예를 들어서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했을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되죠. 자, 여기 부르는 명칭이 그걸 얘를 입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당기순이익에다가 법인세 비용을 빼버리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에 대해서 입금 산입한 거예요?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하게 되면 입금이라는 건 지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입금 산입의 말뜻이 뭐다? 지금 당기순이익에서 해당되는 세무조정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지금 뭐가 됐어요? 첫 번째 게 법인세 비용 얘가 됐죠. 이 비용을 빼버리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10,000원으로 증가하죠. 근데 얘를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입금 산입 3,000원을 해버리게 되면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뻥인 같은데. 좋아. 근데 여기 입금 산입이라는 게 당기순이익의 이익금을 늘린다는 뜻이에요. 입금 산입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여기 법인세 등이라는 거 의미에서 얘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뜻이에요. 다시 법인세 등 이 비용을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그 말 뜻이 여기서 뭐라고 쓰느냐면 송금 불산입이라고 불러요. 송금으로 산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송금으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송금 불산입. 여기서 이 비용 법인세 비용을 송금해서 인정을 안 해서 싹 빼버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또 증가해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사실. 포인트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인 건데 잘 봐요. 요거 이해 안 되면 다음 거 설명 나가도 못 알아들어요. 자 봐요. 당기순이익은 지금 결정되어 있죠. 변동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인세 비용으로 재무회계에서 3,000원 이렇게 해놨죠. 근데 얘를 갖다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은 송금 불산입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예요. 송금에다가 넣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럼 얘를 갖다가 재무회계 입장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해놓지 않았다면 그냥 여기 10,000원이 당기순이익도 10,000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가 비용으로 인정되어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7,000원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송금 불산입하게 되면 요 3,000원 얘를 빼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세 차감조 순이익 10,000원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7,000원이 됐는데 비용으로 빼버리게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여기 3,000원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3,000원을 더 해준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된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까는 입금 산입이라면서 이거는 이익이 증가하잖아. 이익이 증가하는 입장에서는 입금에다가 산입시킨 거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송금불산입해서 여기다 3,000원을 더해준 거다. 이런 뜻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입금 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이나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봐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을 더해주라고 나와 있죠. 얘 입금 산입은 지금 여기 3,000원 더 증가해야 되니까 3,000원을 증가한 거고 송금 불산입은 여기서 비용을 빼버리면 송금을 인정 안 하게 되면 3,000원이 증가하니까 또 3,000원 여기다 쓰란 얘기예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억하실 때는 두 가지를 다 우선 하나 비교해 놓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입금 산입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더 편하잖아. 그 다음에 송금산입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해가 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 입금산입이라든지 송금불산입은 더해주고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반대말이죠. 요거는 빼준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온다. 우선 요거 하나부터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재무지표에서 재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손댈 수 있다 없다. 손댈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거 입금 산입이라고 부른다.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건 송금 불산입이라고 부른다. 그 용어를 하나씩 자꾸만 익히셔야 된단 말이죠. 한꺼번에 다 하면 맛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써놓은 것 중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까지 계산되는 걸 오늘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차가감 소득금액에서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더해준다. 기부금은 말이에요. 기부금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에서는 아니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뭐 기부금 하면 기부했나 보다 하고 다 비용으로 기부금 쓰잖아요. 그죠? 그 기부금을 얼마 있냐면 3만 원을 기부했다고 쳐요. 그럼 재무회계에서는 여기 당기순이익에 비용으로서 3만 원이 반영되어 있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얘 올해 기부금 낸 것 중에서 뭐 2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준대요. 비용으로서. 그럼 10,000원 차이 나죠. 10,000원은 다시 뭐에다가 해줘야 돼요? 금액을 더해줘야 돼요? 자 다시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3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3만 원 들어가겠죠. 그럼 이익은 3만 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기부금 2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겠대요. 그럼 비용을 지금 3만 원 해놨던 걸 만 원은 뱉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익이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뭐 기준으로는? 법인세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부금 한도가 초과한 거 그건 비용으로 올해 인정 못 받으니까 다시 기부금에다가 그 비용을 빼고 이익으로 만 원 플러스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입 한도가 초과돼서 2월 됐어요. 그러면 올해 왔을 때 이거는 전년도에 발생했던 거야. 전년도에 지금 얼마가 초과됐었죠? 만 원이 초과됐었죠. 내년에 가면 그 한도 초과 2월에 대해서 송금산입 지금 올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숫자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날짜가 2022년이에요. 12월 31일 날 여기 지금 기부금으로 얘 인정 만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지금 여기 이렇게 만원 써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금 계산했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해가 됐어. 다음에 이거 지금 기부금 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 한도가 넘어가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23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데 지금 올해는 기부금 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작년에 우리 지금 기부금 내고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은 거 있죠. 2월 된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이익금에서 만 원 빼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돈 많으면 공제 안 받아도 되는데 계산할 때 전년도에서 못 받았던 비용을 올해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이렇게 다시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 말 뜻이 이거예요. 올해 기부금을 한도 초과하게 되면 이익에다가 더해주고 입금 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작년에 한도 초과돼서 공제 못 받았던 거는 올해 기부금액 낸 게 없다면 여기에 송금 산입을 해서 그 이익 금액을 만 원 줄여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가 계산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금액이 계산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자, 저 보고서 법인세 계산할 때 세무조정할 때 뭐부터 시작한다? 결산서상 당기수익부터 시작해요. 그다음에 뭐는 더해주고 입금산입 뭐는 빼주고 송금산입. 입금산입 송금산입은 구분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지금. 그럼 그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차가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거기서 뭐는 더해주고 올해 기부금 한도 초과한 거 그건 더해주고 뭐는 빼줘라. 2월 된 그 기부금 걔가 한도 초과됐던 거 2월 된 거 있죠? 걔는 송금에다가 마이너스 빼주라. 그럼 뭐라고 부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이 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더라도 암기해 놓고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 암기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정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 오늘 처음 배우셨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까지 계산되는 걸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세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뭐는 더해주고 입금산입 입금산입에 똑같은 말 뭐예요?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뭐는 빼주라고요? 송금산입 송금산입의 또 다른 이름은 입금불산입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계산된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거기다 뭐가 추가돼야지 돼요? 기부금은 올해 한도가 초과된 거는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서 2월 된 거 송금 아직 인정 못 받은 거는 송금산입으로 빼준다. 그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됐죠?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입금산입, 그다음에 송금산입 이거 했죠.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테니까 그냥 용어를 다 붙여서 얘기할게요. 입금산입과 같은 말 송금불산입, 송금산입과 같은 말 입금불산입. 그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요거 입금산입, 그다음에 송금불산입, 그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요 네 가지 용어가 세무조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하세요. 그러면은 입금산입인지, 그다음에 송금불산입인지, 그다음에 송금산입인지, 입금불산입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기부금은 세무조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계정들을 쭉 주고서 지금 기부금은 입금산입과 송금산입의 그 밑에 있죠. 차가감 그 여기 소득금액 밑에서 그 기부금을 더해주고 빼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세무조정 사항이 아닌 거예요. 세무조정은 말뜻이 무슨 뜻이니까 입금산입이냐, 송금불산입이냐, 송금산입이냐, 입금불산입이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거 수식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되게 금방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안 하면 당연히 모르겠죠. 왜? 기본적으로 지금 세무조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세무조정은 뭘 구분하는 거다?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다음에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이거 구분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했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거는 지금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요것도 설명해드렸고 자 이 소문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건데요.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자 지금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이야. 수익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기준으로는 입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금 산입이라는 말은 누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내용은 간단한 거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뭐 기준으로 얘를 갖다 구분한 거예요? 세무조정 네 가지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입금 산입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지금 입금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야. 근데 법인세법 기준에서는 입금이야. 그럼 여기 입금 산입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입금불산입은요. 입금불산입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인데 법인세 기준에서는 입금이 아니래요. 그럼 입금에 불산입 시켜야 되겠죠. 기준이 뭐니까? 법인세니까. 이해됐어요? 아니 간단한 건데 헷갈리지 말라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얘 기준이에요. 얘 기준으로 요거를 붙인 거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란 말 우리 법인 세무조정할 때는 억수로 많이 나오는 말들이랍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은요 어지간하면 다 개정들 제가 설명하는 것들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 용어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산조정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결산조정이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재무제표 결산을 하죠.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결산할 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대표적인 게 하나 감가상각비라고 봅시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재무제표 결산할 때 당연히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 다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갖다가 했더니 감가상각비가 1,000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감가상각비 기록돼 있다고 해서 얘를 다 감가상각비로 100%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즉 얘가 여기 한도 법인세법에서의 한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얘를 비교하게 돼요. 근데 한도가 보니까 얼마가 돼 있었냐면 800이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재무회계에서는 1000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얼마만큼만 지금 해준다는 얘기예요. 80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럼 감가상각비 200원 지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얼마는 받을 수 있어요? 800까지는 받을 수 있죠.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800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감가상각을 안 했어.
근데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800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단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송금으로, 다른 말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서상에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도 조정을 하는 것이지, 아예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비용으로서 땡전 한 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뭐다? 그게 결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조정은 누구 책임이 큰 거예요? 담당자들이 결산서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되더란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똑같은 예를 갖고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고 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의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미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감가상각비가 아닌 어떤 비용이 있는데 지금 1,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 기록을 안 했어. 오케이? 기록을 안 했는데 한도, 우리가 공제받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한도가 얼마예요? 800이죠. 그런데 결산이 끝나고 이 법인세 신고할 때 그 세무사들이 신고 조정으로 여기 비용 800 여기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결산은 끝났어요. 결산은 끝난 상태에서 세무사나 이 세무조정을 하는 담당자가 800이라고 비용 쓰고서 그거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신고 조정. 즉 신고할 때 추가시켜서 기록해 놓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 신고 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계정이 중심이 될 텐데, 계정 중에서 결산 조정 항목은 결산할 때 반드시 비용으로 반영을 시켜놔야지 법인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오케이? 신고 조정은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조정해서 반영을 시켜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신고 조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이 결산 조정 항목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뭔지를 알아야 돼. 당연히 그러겠죠. 그 이외에는 다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좀 어떻게 외우라고 하려고 이렇게 좀 줄임말로 써놨긴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비의 조금 전 대표적인 거죠. 감가상각비는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감가상각비라 할지라도 그 회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신고 조정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한 6천여 개밖에 안 돼요. 수십만 개 법인 중에서 대부분 다 기업회계 기준이니, 감가상각비는 일단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결산할 때 그 감가상각비로 계정이 반영되어 있어야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 조정 항목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 거 그런 순서로 외우시는 거예요. 결산 조정 항목에 해당되는 계정 첫 번째 게 뭐였어요? 그렇게 기억해. 지금부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돼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결산 조정 항목이다. 근데 우리 주로 비영리법인은 많이 안 다루거든요. 그래도 우리 지금 다른 데서 제가 정리해놨을 때는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걸 먼저 정리해놓고 이건 맨 마지막에 했는데, 이거 예전에 정리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근데 이 비영리법인이 만약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얘도 신고조정으로도 여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요것도 우리가 직원들 12월 31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거기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놓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지금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규정을 쓰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씁니다. 대손 충당금처럼. 그래서 용어가 좀 다르더라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 퇴직보험료, 퇴직연금 부담금 있죠? 보통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해 놓고서는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갖다가 불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얘네들에 한해서는 신고 조정도 인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지금 두 가지 양쪽으로 다 설명해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포커스는 여기 있어야 돼요. 결산 조정 계정이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러면 잘 와닿지 않죠. 비영리 회계를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어려운데 일단 용어들 중에서 알아듣기 쉬운 것부터 하나 둘 외우기 시작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대손충당금 이거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일시상각 압축기장 충당금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요, 정부 보조금 받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한테는 이익이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법인세법에서 그 순자산의 증가를 하랬잖아요. 요건 이겼어요. 순 자산의 증가, 이게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 받아놓고선 정부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게 뭐가 돼? 웃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만약에 1,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어. 그러면 얘가 자산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1,000만원을 갖다가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1,000만원을 바로 빼버린다. 충당금으로. 그러면 원래 충당금이라는 건 그 자산을 차감하는 규정이라 했었죠. 지난번에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 생각해 보세요.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규정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매출채권이 얼마가 있느냐면 1,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대손 충당금 해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1,000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부르는 거 얼마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규정이에요. 오케이?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정부보조금에 충당금으로 이렇게 1,000만원을 써버리게 되면 자산이 증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증가했다가 그만큼 빼버렸으니까 없죠. 그러면 세금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충당금으로 그 금액을 없애버리는 거, 요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일시상각 충당금은 언제 쓰는 용어다?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것일 때. 뭐일 때? 지금 여러분 교재 제가 나눠드린 거요. 밑에 보시면 일시상각 충당금 밑에 나와 있어요. 대상이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금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관두고 일시상각 충당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배운 거는 이거니까
그 충당금으로 그 금액을 다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시상각 충당금은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인 것에 비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게 바로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일시상각 충당금이 되었던 압축기장 충당금이 되었던 얘네들은 일단 결산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걔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라 그러는데, 이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라는 것은 주로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 구상채권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여기다가 쓸게요. 구상채권. 자, 구상채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삼성 그 화재보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거기 사고가 난 그 상대방은 어디, 보험에서 또 어디 있지? 동부화재? 요즘 동부 없어졌어. DB. DB잖아. DB 화재보험이라고 할게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대편의 보험회사인 이 DB 화재보험에서 보험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이게 지지부진해. 연락도 잘하는데 열받아. 근데 나도 보험회사 가입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DB 화재보험에서 여기 나한테 대가를 갖다가 등등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니까 내가 가입되어 있던 삼성화재보험에다가 청구를 해요. 내 것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사고는 어느 회사, 뭐 보험회사에서 났는데, 이쪽에서 났는데 내 거에서 다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회사에서 해당되는 그 보험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누구한테, DB화재보험한테 이렇게 처리된 거에 대해서 돈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구상채권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도 이건 주로 보험회사에서 발생되는 항목이기는 한데, 이렇게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지금 여기 법인 세무 조정에서는요, 지금 금융회사다, 비영리법인이다, 이런 거 안 따져요.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증권회사에서 보험회사에 가서 일할 저희가 돼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도 배워놓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많이 들으셨던 거, 대손금. 대손금도 결산 조정 항목이다. 이 대손금은 익숙하잖아요. 거래처로부터 그 대손 처리 그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 대손을 처리해야지만이 그걸 송금으로 인정받지,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자산의 평가선 그랬는데, 자산 중에서 재고자산, 고정자산, 주식의 평가손, 그다음에 여기 주식의 평가손은 한 가지인데 내용이 다르죠. 부도, 회생 계획인가 부실, 또는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했다. 그래서 크게는 주식의 재고자산이라든지 고정자산이라든지 주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얘네들의 평가손은 평가가 된 거, 손해가 난 것을 결산할 때 다 그 손해난 금액들을 기록해 놔야지만이 여기 송금으로 인정받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평가 뭐죠? 자산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반영해 놓지 않았더라면 송금으로서 인정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생산 설비의 그 폐기손. 지금 우리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사용하다가 다 되면 폐기해야 되겠죠. 폐기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든지 그런 계정으로 손실난 금액을 기록해 놔야지 송금으로 인정받지, 기록하지 않았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일단 설명만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결산 조정 항목에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계정 뭐뭐 있죠?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금, 하나 둘셋넷 4개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즉시상각액 이거 얘기를 안 했죠? 요거까지는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건 위에다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여기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으면 현금으로 돈 줬다고 가정할게요. 차변에 이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건물 50만 원. 왜 건물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잘하네. 맞아요. 현금에서 50만 원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이 담당자가 얘가 건물인지 몰라. 자본적 지출을 몰라. 그럼 뭐라고 썼겠어요? 근데 그거는 알아. 그래요. 차변에 수선비 아주 당당하게 썼어. 50만 원.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현금 50만 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산인 건물로 자본적 지출로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수선비 50만 원 비용으로 지출했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자산으로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정상으로 이렇게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50만 원을 쓴 것을 지금 결산서는 손댈 수 있다 없다? 손댈 수 없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하느냐? 50만 원 자체를 다 한꺼번에 감가상각한 것처럼 상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그래서 감가상각비에다가 포함시켰다가 그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법인세법에서. 자본적 지출을 먼저 줄여서 얘기하면 자본적 지출인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기록했다면 그래, 얘도 감가상각비처럼 인정해줄게. 오케이?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주고 걔를 비용 처리한 것만큼을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즉시상각이익이에요. 용어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자본적 지출을 써야 되는데 지금 수선비라고 하는 저기 비용으로 썼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한 금액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감가상각을 했더니 올해 감가상각비가 50만 여기 1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얘도 지금 수선비 비용으로 발생했잖아요. 그죠? 얘도 그냥 더하기 해가지고서 50만 원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해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50만 원, 150만 원 발생했죠? 이 비용 자체도 뭘로 보겠다?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잘못 썼다 할지라도. 이해됐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즉시상각액. 그럼 즉시상각액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적 지출로 써야 될 걸 수익적 지출로 잘못 썼을 경우 그 비용을 즉시상각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말로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말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알겠어요? 여기 별 희한한 용어 다 배우고 있죠 지금. 그러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관련된 거 4개를 지금 설명해 드렸고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것들도 우선 확실하게 외워두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산 조정 항목 계정으로 4가지 뭐뭐 기억나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네 번째 대손금 이렇게까지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자꾸만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즉시상각도 얘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시상각 충당금도 얘기해드렸고 압축기장 충당금도 일단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좀 결산 조정 항목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신고 조정 항목. 신고 조정 항목은 뭐냐면 결산 조정 항목 이외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신고 조정 항목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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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무조정 항목 있죠? 이무조정 항목은 감가상각비, 일시상각 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 고유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임의 조정 항목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강제 조정 항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결산 조정 항목, 그다음에 임의 조정 항목 이외 것 다 강제 조정 항목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결산 처리할 때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규정들을 우린 강제 조정 항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 이제 정리 그나마 해놨어요. 여기 결산 조정 항목하고요, 신고 조정 항목으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것들을 신고 조정 항목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더란 얘기죠. 자, 여기 내용들은 결산 조정 항목, 지금 여기 타이틀에서 결산 조정 항목하고 신고 조정 항목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요 파트예요. 그래서 결산 조정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신고 조정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럼 여기를 읽어봐야지. 결산 조정이란 설명 나와 있잖아요. 요것도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결산 조정 항목의 개정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저도 그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이죠. 신고 조정 항목은 임의 조정 항목하고 강제 조정 항목으로 구분하더라. 강제 조정 항목이란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결산 조정 항목과 신고 조정 항목을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그런지 여러분이 좀 천천히 한번 지금부터 시간은 조금 남았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용어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어가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독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소득처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산 조정 항목, 신고 조정 항목 그 파트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